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람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반란과 마게도냐의 응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책 74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가 함께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를 잘 물리쳤다. 그러나 그들이 또 서로의 힘 겨루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다시 페르시아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권력조차도 그 패권조차도 온전치 못해서 나중에는 테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권력이 다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패권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고 있을 당시에 15살의 마게도냐의 왕자 필리포스 2세가 테베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원전 362년에 테베의 지도자였던 에파미논다스가 부상을 당해 죽게 되니까 테베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사이에 기원전 359년에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마게도냐의 왕이 됩니다. 자, 이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군사 방면의 천재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주변 지역을 모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까지 쳐들어가서 가장 먼저 고린도를 점령하게 되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곳을 끊어내면 무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보급이라든지 군사 활동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고린도부터 점령해서 부셔버렸습니다. 자, 필리포스 2세는 볼모로 잡혀 있었던 테베를 점령하게 되고요.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되죠. 근데 이 필리포스 2세는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패권을 갖고 자기들이 멋대로 하기를 원했는데 필리포스 2세는 이 고린도에서 자기가 점령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정치인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와 마게도냐가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는 우리가 그리스 내전을 겪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기 있는 페르시아를 침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복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리스 내전의 참혹함을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꿈을 다 키워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 점령한 국가들의 도움이 있고 하나가 되어야만 페르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점령을 했지만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페르시아에게 대항하자, 그들을 침략하자, 그들에게 복수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찌 보면 자신들을 점령한 필리포스 2세, 마게도냐에 대한 적개심을 줄여버리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서 더 큰 것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필리포스 2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의 페르시아의 상황은 어땠는가? 페르시아는 전쟁에서 벌써 3번을 졌죠. 물론 이후에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오긴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힘이 하나로 집중될 만한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중앙 집권적인 능력이 점점 약화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오랜 동안 점령되어 있던 각 지역의 어떤 민족들 그런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페르시아는 내 땅 걱정하기도 바쁜 상황에 있었던 거죠. 필리포스 2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군사 방면의 천재라고 불렸던 것처럼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보병의 특징과 동방의 기병을 혼합해서 싸우는 전술을 잘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척후병, 그러니까 창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병을 잘 이용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번에도 한번 마라톤 전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직 없을 때였어요. 반대로 동양 쪽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보병이랑 기병이랑 싸우게 되면요. 기병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가 그냥 요즘엔 관광 상품으로 이제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 전쟁에 나가는 말들은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말이 사람을 치고 지나가도 사람들이 우수수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말이 뛰어가는데 그 위에서 칼을 휘두르면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갑옷들도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기병이에요. 근데 이 기병을 어떻게 막느냐? 창병을 갖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이 뛰어올 때 창을 들어서 나름 원거리에서 공격하고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막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에 마게도나의 왕이 됩니다. 자, 20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보는 경향이 있죠. 법적으로는 성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흔히 얘기해서 기득권들이나 혹은 원로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 이 20살의 왕이 된 알렉산더가 우습게 보였긴 했겠죠.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즉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정말 난 사람이었던 거죠.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차례대로 다 진압하게 되고요. 다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 온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도 재밌게도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총사령관으로 자기가 앉게 되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힘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했었고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 쪽에서는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다시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기원전 335년 봄에 테베와 아테네가 손을 잡고 마게도나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알렉산더가 2주 만에 테베에 와서 다시 모든 반란을 진압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전에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알렉산더의 입장도 있었고 그리스의 힘을 함께 모아서 페르시아에 가야 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다른 지역은 협조하고 있었고 테베와 아테네만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전쟁 중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야 더 멀리 나가서 2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돌아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베의 시민 6천 명을 살육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3만 명이나 되는 테베의 시민들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테베 자체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다른 도시 국가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나도 반란을 일으켜볼까 생각했던 도시 국가들에게 충성 서약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다시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응징하러 넘어가게 되고 그때의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점 무너져 가게 되고 헬라 제국, 마게도냐의 이 헬라 제국이 다시 이 고대 근동사회, 그 당시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새로운 해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아직은 우리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단순히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한 지역의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계사에서는 누가 점령하고 누가 차지하고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번 이야기처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 내 주위에 보이는 삶,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겠죠.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